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그 괴물은 아프리카를 황폐화시켰다. 2. 한국의 마법. 3. 일본의 공허한 약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아프리카 대륙은 풍부한 자연과 다양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절벽을 향해 피어오르는 금빛 태양과 함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며 농부들은 광활한 땅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립니다. 아프리카의 농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작물이 재배되며 곡물, 과일, 야채 등 다양한 식량 작물이 재배됩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남쪽의 지역에서는 대형 농장들이 운영되어 주요 수출 작물인 커피, 코코아, 차, 기타 특산품을 생산합니다. 수확의 계절이 찾아오면 노동자들은 힘차게 일을 합니다. 밭에서는 밟고 나름의 땅에 노력을 기울여 일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노동자들은 자랑스러운 노력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작물을 거두게 됩니다. 수확의 계절에는 축제와 음식, 춤과 노래로 가득한 행사들이 열립니다. 여러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농사 축제가 열리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수확물과 재능을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이들은 수확의 보상을 축하하며 고요한 밤에는 노래와 춤으로 기쁨을 나눕니다. 아프리카의 수확의 계절은 농부들과 노동자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줍니다. 그들의 노고와 힘든 노동이 성과를 맺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식량과 풍부한 생활을 선사합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 번영하는 사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일이 영원히 순조롭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악명을 떨치는 괴수의 존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힌 이 괴수를 한국이 해치울 수 있었다고 하죠. 한국이 무상으로 도와준 덕분에 아프리카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이 아프리카인들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에 아프리카 전역이 한국을 찬양하며 극찬한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를 오래 괴롭힌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빈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무력 분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의외로 아프리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바로 작은 벌레입니다. 바로 메뚜기인데요. 한 마리만 보면 어떤 위협도 되지 않지만 메뚜기의 무서운 점은 때로 몰려다니며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점입니다. 메뚜기가 창궐하면 한 해 농사가 망가질 정도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중 하나로 메뚜기가 등장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메뚜기는 아프리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메뚜기를 완전히 퇴치할 방법이 없어 약을 뿌리거나 불을 붙이는 방법들이 사용되는데요. 이마저도 엄청난 수의 메뚜기가 등장하면 무용지물로 군부대가 등장해서 본격적인 구제 작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제압하기 어렵다고 하죠. 에티오피아에선 메뚜기 떼를 마주한 비행기가 공항으로 되돌아왔던 일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위협입니다. 아프리카의 괴수라고 불릴 정도로 위협적인 메뚜기 떼는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 일정 주기에 맞춰 나타났던 존재지만 최근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메뚜기 떼의 출현이 빈번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코로나와 메뚜기 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고 언급하며 코로나와 같은 비중으로 메뚜기 떼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문제는 메뚜기 떼가 앞으로 더 자주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먹을 것이 부족한 메뚜기 떼가 군집을 이루는 속도가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선 군부대가 출격해야 하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헬리콥터에 메뚜기를 처치하는 약을 설치,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전방위에 약을 살포해서 메뚜기를 죽이는 것인데요. 아프리카의 대표종인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150km를 여행하고 자신의 몸무게만큼의 잎을 먹어치웁니다. 최근 출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은 아프리카 9개국을 돌아다니며 남아있는 농작물을 싹 다 집어삼킬 만큼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헬기를 사용해 조기에 진압한다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메뚜기 떼 출현 지역이 아프리카라는 점입니다. 내전과 부패로 인해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인프라가 망가졌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헬기 운용할 돈도 없는 것이 현실이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국제기구의 헬기들을 동원해 메뚜기 떼의 정보를 취합, 현지 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해 메뚜기 떼의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 효과적인 제압 방법을 고안했지만 마땅히 좋은 헬기가 없어서 번번이 실패로 끝났는데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 절망에 빠진 그 순간 한국이 아프리카 국가의 구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한국은 메뚜기 떼의 위협으로부터 아프리카 국가를 보호해주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단에 한국이 보유한 헬기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은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500MD 헬기 16대를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케냐 등 병력 공여국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엔 헬기 부대 창설을 독려, 헬기 정비는 물론이고 운용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아프리카 국가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까지 약속했죠. 한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된 500MD 헬기는 국외에서 도입된 헬기로 한반도 산악지대에서 정찰 및 수송 역할을 맡으며 긴 시간 한국인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헬기는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데요. 아프리카를 괴롭힌 메뚜기 떼를 제압하는 데 있어 적합한 기종입니다. 기체 신뢰성이 높아 수송기에도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기종으로 경량으로 운용 가능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아프리카 전 지역을 누비는 메뚜기 떼 특성상 안전하면서 빠르게 전환 가능한 기종이 필수인데 이 헬기 하나 덕분에 작전 수행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죠. 한국의 공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아프리카 대륙은 한국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케냐와 나이지리아 등 메뚜기 떼의 위협을 매년 겪어야 하는 국가들은 한국을 향해 지속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하며 한국밖에 없다며 극찬을 쏟아냈죠. 한국은 헬기 지원과 더불어 평화유지 신탁기금 100만 달러도 지원했는데요. 유엔의 스마트 캠프 설립, 사상 자추적 시스템과 디지털 전환 전략의 이행을 위해 기존에 지원하는 유엔 평화구축기금 (PDF) 외에 특별히 100만 달러를 더 지원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한국의 통큰 선행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한국이 예전부터 아프리카에 보인 기술 이전과 과감한 투자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BBC 인터뷰 중에 한국을 극찬하며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해준 것에 감격한 나머지 한국은 우리를 살려준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한국이 보인 선행에 감사 인사를 보냈죠. 한국은 세네갈의 한국 통일뼈를 개량한 E3, ISRIZ 품종을 전파해 세네갈 국민들이 밥을 양껏 먹을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요. 빈번한 가뭄과 전염병의 창궐로 제대로 식량을 수확하기 어려웠던 세네갈은 한국의 도움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쌀을 재배할 수 있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충해에도 강한 품종인 이슬이에 반한 아프리카 국가들은 앞다튀 세네갈을 찾아 이슬이 품종을 도입하고자 서두르는 행보를 보였죠. 남아공 역시 한국이 무상으로 도움을 준 기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국가와 달리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보냈는데요. 한국은 남아공 음푸말랑가주 부흘레 영농학교에 트럭과 지게차를 제공.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짓고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돈만 주고 끝나는 다른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 남아공 주민들의 고마움을 이끌어냈죠. 한국에게 감동한 니코 말루레케 영농학교 최고 경영자 CEO는 한국이 보여준 현명한 대처와 배려 덕분에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고 말하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세심함 덕분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배려에 감탄하는 아프리카 국가와 달리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한국이 거둔 성과를 우연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회의를 통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며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정부개발원조 ODA를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5년간 약 1조 4천억 엔에 해당하는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한화로 36조 원을 아프리카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죠. 인프라와 인재 육성,
보건과 농업 등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이례적일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섰죠. 1대1로를 내세우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향후 5년간 아프리카인 3만 명이 일본 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아프리카 일본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품었죠. 하지만 이 약속은 모두 실속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내수 경기도 최악의 상태라 아프리카 인재 채용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쿄올림픽 당시에도 외국인 혐오 여론이 높았던 일본이기에 아프리카인들을 일본에 부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 게다가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베가 약속했던 것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미 재정부채가 심각한 일본 입장에선 아프리카를 지원할 여력도 안 되는 상태. 결국 공허한 말뿐인 지원인 셈입니다. 당연히 아프리카인들은 일본의 공허한 지원에 분노했죠. 현재 아프리카는 일본과 멀어지고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게 더욱 큰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전망인데요. 그의 사후 100년 뒤 공자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시킨 인물로 맹자를 꼽습니다. 우리에게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맹모삼천지교라는 고사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죠. 그런데 맹자의 고자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4가지 역경과 시련을 주어서 그를 시험한다.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둘째는 그 사람의 뼈와 근육을 수고스럽게 하고, 셋째는 그 사람의 몸과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넷째는 그 사람의 처지를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면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하늘은 이런 고난을 주어 끈기를 테스트한 후에야 그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 인간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며 끊임없이 우리 눈을 의심하게 만든 초대형 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역대 최악의 독재자로 물리는 인물이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주한 공사지만 세계 8대 불가사의 로꼬밀 정도로 대단한 공사였는데요. 이 공사가 한국 기업에게 발주됐고 이 기업은 보란듯이 성공해 보였습니다. 1984년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3년 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지중해를 끼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한 국가가 석유 탐사를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는 어마어마한 원유 뽑아올리는데 우리 땅에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석유를 담사하라고 내보낸 담사팀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 밑에는 석유가 아니라 지하에 어마어마한 물길이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물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막 사하라 아래에 1만 년 전부터 축적된 대량의 지하수였죠.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프리카 사막 아래에 거대한 물길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이 사하라 지하의 고인 물은 약 35조 톤으로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내는 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6년 뒤 1969년 쿠데타로 이 나라를 장악한 남자는 녹색혁명을 꿈꿨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지독한 독재의 늪에 빠뜨린 무아마르 카다피입니다. 육군 장교였던 카다피는 쿠데타로 왕정을 폐지시키고 아람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축출될 때까지 무려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했죠. 그러나 독재의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카다피가 선택한 것은 지하강 카드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평화를 가져올 녹색혁명을 내세웠는데 이 녹색혁명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1만 년 전부터 사막 아래에 고인 지하수를 끌어올려 해안도시 트리폴리와 벵가지 등 도시의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저주받은 사막에 녹색 물결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을 자급자족해 배고픈 국민들을 배불리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는 그는 정부 내에 대수로 사업부를 신설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리비아 내에서도 당장 국민들 먹을거리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카다피는
대수로는 농토를 늘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이제 시선을 지구 반바퀴를 돌아 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물촉의 나이에 불과하던 한 기업가는 카다피가 리비아에 대규모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좀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다면 이제껏 삼성과 현대에 밀려 큰 소리 한 번 내지 뭐했던 우리가 주류로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이미 그는 2년 전부터 들려오면 리비아 정보를 입수해 전담팀까지 꾸려 철저하게 입찰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1982년 5월 전 세계 31개 건설사가 참여한 이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바로 동아그룹의 최원석입니다. 그런데 당시 동아건설을 이끌던 최원석 회장은 잊지 못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쿠데타 후 집권 13년 차에 접어든 카다피는 이 대수로 사업에 정치 생명을 걸었습니다. 카다피 역시도 세계 8대 물가사회라며 치켜올리면서도 사업에 대한 성공을 확신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사업이었으니까요. 사하라 사막 저 깊은 곳에 매장된 지하수를 끌어올려 지중해 연안까지 끌어가야 하는데 아무리 바보라도 이 공사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27번이 저격을 받고 실제 15개월 수양딸을 잃기도 했던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을 만나기 위해 사막으로 직접 백마를 타고 달려왔다고 하죠. 어쨌든 리비아 공사는 단일 토목공사로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는데 총 5단계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공사의 핵심은 1단계 동부축과 2단계 서부축이었습니다. 1단계 동부축은 하루 200만 톤의 지하수 1.874km 파리 송수관을 통해 벵가지 등에 공급하는 죽음의 공사로 물렸는데 84년에 삽을 떠 91년에 완공했습니다. 리비아의 경우 아프리카에 위치한 관계로 국토의 90%가 사막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송수관을 만드는 공장이 사리르라 물리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건설 환경 역시 최악이었는데요. 리비아에서 확보 가능한 자재는 고작 골재와 시멘트, 물뿐이었고 나머지 자재는 전부 아프리카 밖에서 조달받아야 했죠. 여기에 더해 사막의 모래바람은 순식간에 사막 지형을 변형시키고 자동차 유리창도 1년도 지나기 전에 마모시킬 정도의 강력함을 가졌습니다. 또한 1900km에 깔아야 할 원형 콘크리트 송수관은 한 개당 80톤의 무게를 자랑했는데 이런 크기의 송수관이 무려 24만 6천 개가 소요됐죠. 1단계에 투입된 연인원만 1100만 명에 550만 대의 중장비를 투입시켰는데요. 구글에 리비아 대수로 공사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볼 수 있는 사진이 한 장 있는데 80톤짜리 송수관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제작된 송수관은 50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운반팀이 담당했는데 500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동하면 그 행렬의 길이가 무려 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송수관 매설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송수관을 땅에 묻은 후에는 물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엄격한 품질 검사 과정을 거쳤는데 8km마다 24시간 동안 실제 압력의 120%로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이 시험에 통과해야만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최원석 회장이 1단계 공사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카다피는 2단계 서부축을 공표하며 또다시 국제 입찰 경쟁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이를 수주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상당히 드라마틱했는데요. 카다피는 최우선적으로 반대 세력이 많은 벵가지 지역에 우선 물을 공급한 후 2단계로 트리올리로 물길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730km로 1단계보다는 짧은 구간이었는데요. 1단계에서 동아건설은 36억 달러로 수주했지만 카다피는 돈을 절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건설사를 상대로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려고 시도했는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공사라는 상징성과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칠 기업은 없습니다. 2단계 수주전은 85년 6월 25일 리비아 정부가 전 세계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사전 자격 심사 초청장을 발송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진, 삼환, 한양, 삼성, 대림, 현대,
대우 등의 한국 기업들을 포함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21개국 72개 업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입찰 자격이 부여된 기업은 동아, 대우, 현대 등 한국 기업과 프랑스, 영국, 인도에서 각 1개 기업, 프랑스와 소련의 컨소시엄 1개 등 7개로 압축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려 수작을 부렸습니다. 협상 우위에 서기 위해 일부러 업체 선정을 3년이나 늦추기도 했죠. 이제 최종적으로 3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프랑스의 듀메즈, 인도의 컨티넨탈 그리고 동아건설인데요. 80년대에 수십억 달러는 큰 돈입니다. 이에 프랑스도 인도도 정부 차원의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서유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고립된 리비아를 위해 국제정치계에서 주류로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약속했고, 인도의 경우 핵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리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시 리비아는 1988년 페나망공기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고 있었는데, 미국이 사건의 배후라면서 제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카다피는 미국이 언제든 침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핵개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인도가 핵개발 이전을 무기로 들고 2단계 사업 수주를 기대한 겁니다. 카다피는 1단계 공사를 안정적으로 진행 중인 동아건설이 쭉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최종 가격을 제시하라고 압박했고, 인도가 제시한 27억 달러보다 낮게 수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결국 수주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생깁니다. 카다피가 나서서 무조건 동아건설에게 발주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89년 8월 초 동아건설은 1단계 공사가 거의 완성될 즈음 아즈다비아 지역에서 예비 통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리비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한 정식 통수식에 앞서 진짜로 뭘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행사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뿐 아니라 리비아 정부 핵심 관계자들까지 숨죽이며 지켜보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려 1만 년 전부터 사하라 사막 지하에 차곡차곡 고인 물이 400km를 달려와 사막 한복판에 폭포를 쏟아냈습니다. 사막에 사는 이들에게 물은 신입니다. 1년 내 비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그들은 송수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너도 나도 물에 뛰어들어 물을 흠뻑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수로공사 관리청의 시알라 수석위원은 즉시 카다피에게 달려가 동아건설이 무조건 2단계를 맡아야 한다 며 강력하게 추천했죠. 이 소식을 전한 그는 카다피에게 협상 가격으로 36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이 가격보다 낮게 수주할 수 없다고 전했는데, 카다피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이제까지 경쟁 입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수혜계약으로 변경해 동아건설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금액 역시 36억 달러보다 50% 오른 53억 달러로 높여주었죠. 이 당시 카다피는 최원석 회장에게 5단계까지 전부 동아건설이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나, 국내 상황으로 2003년 파산하고 동아건설이 대한통운에 인수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요. 결국 3, 4단계 공사는 대한통운 자회사 ANC가 수주해 2006년 최종 준공증명서를 받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목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북은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관계 수로로 인증하면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현재 리비아의 대수로는 2007년 마지막 통수식과 2019년 5월경 서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통제소를 무장단체가 점거했다는 소식 이후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토목공사였지만 카다피가 꿈꿨던 아프리카의 녹색혁명이 이뤄졌다면 현재 아프리카는 어땠을까요? 지난 2월 초 한국의 해외 건설 부적 수주액이 1080조 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65년 현대건설이 태국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6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뤄낸 작품입니다. 서울 종로에 가면 탑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한때 파고다 공원으로도 불리기도 했고 뼈 모양의 탑이 있어 탑골
공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도심 내 공원이자 1919년에는 3.1 운동이 일어났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4년 사이에 탑골공원 주변의 모습이 급격하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건물이 밀집된 서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다고 알려진 종로이기 때문에 분명 새로운 건물이 들어선 것도 아닌데 갑작스러운 지형 변화가 목격되는데요. 구글 어스를 이용해 살펴보니 2018년 6월 이 사진과 2022년 9월에 찍힌 위성 사진이 완전히 다릅니다. 2018년 건물이 잔뜩 들어섰던 탑골공원 주변이 2022년 사진에서는 완전히 공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4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에서 재개발이 가장 난해한 도시는 수도 서울입니다.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지 종로 일대는 한산만 떠내도 유물이 묻혀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들이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서울시는 사대문 내 문화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사대문 안 문화유적 종합보존 추진 방안을 마련해 2011년부터 지표조사에 착수했는데요. 탑골공원 옆 인사동 79번지는 2020년에야 지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2019년 서울시가 서울 공평구역 제15, 16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 부지로 개발계획을 승인했고 그에 따라 지표조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보물이 줄줄이 소세지처럼 끌려져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금속활자인데요. 지표조사 도중 일부 면이 깨진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이를 들어올리자 공깃돌처럼 생긴 금속 조각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확인해보니 무려 1600개에 이르는 조선 전기의 금속활자가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동국정운의 한글 금속활자 실물도 포함되어 있었죠. 세종은 신숙주와 박팽년에게 훈민정음으로 한자를 읽는 기준을 정한 책을 제작하도록 명했는데 이 책이 바로 1448년에 편찬된 동국정운입니다. 워낙에 귀한 자료인 덕분에 국보 14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딱 한 번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기록할 목적으로 편찬된 동국정운이기 때문에 이때 사용된 금속활자는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사동 깨진 항아리에서 그 금속활자 실물이 출토된 겁니다. 대단한 발견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조선 전기의 유물이 잔뜩 발견된 탑골공원 옆 부지에서는 동종, 즉 구리로 만든 작은 종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동종에는 가정 14년을 미사월일이라는 글자가 있어 명종시대인 1535년 4월에 제작됐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조선 중기에 구리로 만든 금속 유물이 출토된 것인데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구리라는 금속을 이용해 가장 고난이도로 꼽히는 종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탑골공원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구리를 잘 활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현재 보신각으로 불리는 종각에는 1980년대까지 구리 5만근으로 만들어진 동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1468년 조선 세조 때 전국에서 모은 구리 5만근으로 동종을 제작했는데 탑골공원 자리에 원각사에 걸렸던 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탑골공원은 원각사 예터인데 세조 10년 1464년 애태종 때 폐사됐던 자리에 다시 절을 세웠고 4년 뒤 구리 5만근으로 만든 종을 걸었죠. 하지만 연산군이 원각사를 폐사하면서 이 종은 보신각종 보물 제3호에 걸렸고 3.1절, 광복절 등을 기념해 타조했으나 1979년 종에 금이 가고 소리가 탁해지자 1년에 딱 한 번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것을 알리는 제야의 종만 타종이 허용됐습니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서 소리 없는 종 신세가 되어버렸죠. 5만근을 모아 종을 만들었다는 사실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구리를 아주 활발하게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금속을 식기로 사용하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민족이라는 것은 구리가 한국에서만 생산되기 때문이 아니라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그 비밀을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흙,
나무, 돌 등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그릇을 만들어 왔으나 녹그릇, 즉 구리를 이용해 그릇을 만든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유기, 여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녹그릇의 한자식 표현인데 유기에는 구리와 주석을 섞어 만든 청동, 브론즈, 과 구리와 아연을 합금한 활동, 브레스로 구분됩니다. 신라가 가장 번성했던 경덕왕 11년 752년 3월 신라의 왕자 김태렴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일본을 방문해 비즈니스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귀족들의 관심은 김태렴 왕자가 아니라 사절단에 포함된 상인들이 가져온 신라의 물건에 있었죠. 왕자 등 일부 사절단이 간사이 지방의 일왕을 만나러 간 동안 신라 상인들은 공예품, 향료, 비단 등을 펼쳐놓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 귀족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던 품목은 단연 녹그릇이었습니다. 속일본기 등 당시를 기록한 일본의 역사서들은 이들이 판매했던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 왕실의 옛 보물창고인 쇼소인에는 당시 귀족들이 사고 싶어 했던 신라산 무역품의 목록을 적어둔 매신라무레라는 문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녹그릇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것은 아무래도 나무 그릇을 사용하던 일본인들에게 신문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기는 재료의 성분과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넓은 의미로 보자면 구리를 베이스로 하는 비철금속계의 합금으로 그 기원은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 유기를 가장 잘 사용한 것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이미 신라시대에 유기 제작을 담당하는 철유전이라는 담당 기관을 별도로 두면서 합금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라가 만든 유기를 두고 신라동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문헌에도 나타나 있는데 명나라 이시진은 페르시아 동, 강, 은 거울을 만드는 데 좋고 신라동은 종을 만드는 데 좋다 고 쓰고 있고 1490년 동월은 고려동, 고려강, 은 질이 우수하여 당, 과송, 에서 수입하였다 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그 합금 기술은 더욱 발전했고 화폐, 금속활자, 악기, 생활용기 등의 유기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녹그릇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일본인들이 일제시대 전쟁물자로 사용한다면 각 가정마다 남아있던 녹그릇을 전부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동안 그 맥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녹기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방파입니다. 유기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파 와주물로 나뉘는데 주물은 구리에 아연, 주석 합금의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촛대, 향로, 화로 등을 만드는 기법이고 방파는 구리와 주석 합금을 녹여 쇳물을 만든 후 이를 바둑알 모양의 둥근 노쇠덩어리로 만들어 망치로 쳐서 모양을 잡아가는 기법을 말합니다. 방파로 만든 것은 인체에 무해했던 덕분에 식기류로 애용됐고 소리가 청명의 꽹과리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유기 제작 방법은 경기도 안성에서 만들었던 주물 제작법, 평안북도 정주에서 만들었던 방파 제작법, 전남 순천에서 만드는 반방파 제작법이 있습니다. 그중 안성의 주물 제작법은 가장 쉽게 녹그릇을 만드는 방식이면서 그 조형미가 아름다워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것을 방파라고 알고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구리 78%에 주석 22%를 정확히 합금해 만든 것을 방파라고 부릅니다. 즉, 방파란 가장 질이 좋은 합금을 일컫는 용어이며 잡금속을 섞어 질이 떨어지는 합금은 퉁파라고 부릅니다. 이 퉁파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짝퉁 이유래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조상들이 현대과학으로도 풀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방파를 만들기 위한 황금 비율은 구리 78%에 주석 22%입니다. 그런데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석의 양이 20%를 넘게 되면 재료가 취약해져 사용이 불가능한 합금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10% 이상 섞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죠. 잘 깨지면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방자에 무려 22%의 주석 비율을 사용했고 절대 깨지지 않는 신비로움이 숨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유기를 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해 이 비율로 만들어 봤으나 노쇠가 너무 찐득해져서 실패했죠. 현대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합금 기술을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언제 완성된 것일까요? 경기도 이천에서 통일 신라의 청동숟가락, 청동용기, 청동제기 등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그 함량을 조사해보니 청동용기의 22.5%, 청동제기의 22.3%로 측정됐는 바 이미 통일 신라 시대부터 방파의 합금 비율이 어느 정도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가 되면서 정형화되었고 조선시대에 구리 한근의 주석 4.5냥, 즉 구리 78%의 주석 22%가 확정된 겁니다. 현대 재료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석의 함량이 약 18%에서 25%까지는 600 안팎에서 두드리는 것이 가능한 구역이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경험에 따라 이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활용해온 겁니다. 대단한 기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일제시대까지 가정마다 가지고 있던 녹그릇을 일제가 전쟁물자를 만든다며 수탈해가는 바람에 한국에서 방파를 포함한 녹그릇의 명맥이 끊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광복 후 연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연탄가스의 녹그릇이 빨갛게 변하자 집에 보관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쓰기 편한 스테인리스가 보급되면서 이에 대한 수요는 더욱 줄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파는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병원성 대장균 0,157균 때문인데요. 1982년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996년 일본에서 1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감염을 일으켰던 공포의 대장균입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서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방파 그릇의 일정량의 0,157균을 증류수에 섞은 후 각 그릇에 담아 16시간을 지켜봤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과 달리 방파 그릇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죠. 항균이 아니라 살균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방파는 농산물 재배 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족집게처럼 검출한다고 하죠. 농약 성분이 남아있는 재료를 사용한 음식물을 담으면 자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덕분에 조선시대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물을 노수저로 독성 여부를 검사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명맥이 끊겨 고급 한정식 집이나 제기용으로나 사용되던 방파가 최근 웰빙 시대로 접어들면서 젊은 층에게 주목받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입힌 방자는 팥빙수나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등을 담는 그릇으로 샐러드를 담는 그릇으로 그 사용처가 다양화됐고